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앞에서 그 401K랑 뭐 이렇게 IRP 같은 거, 네. 노후 자산, 노후 준비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미국에서 보는 바람직한 은퇴 준비, 바람직한 은퇴 준비 상은 예.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회사가 제가 하는 네. 일도 그렇지만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 텍스 앤드 뭐 파이낸셜 플래닝이라고 한마디로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투자에 있어서 경제 활동에 있어서 절세, 이게 뭐 소득세 절세가 됐건 아니면 증여와 그거에 대한 절세 이건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투자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가 뭐 어디에 투자하면 굉장히 큰 소득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보다는 안정적인 은퇴를 준비하는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재정적인 자유를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은퇴를 얘기할 때 은퇴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네. 저희는 결국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일을 안 한다가 아니라 은퇴가 내가 일을 더 이상 안 한다가 아니라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때에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사람과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 그걸 위해 필요한 건 당연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다. 일 거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은퇴 준비의 키가 될 건데 그러면 결국은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크게 봐서는 내가 earned income인 거죠.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걸 통해서 하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그런 투자에 대한 게 있겠고 또 미국에서는 뭐 라이프 인슈런스와 또 어뉴이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회보장, 그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한국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인 성격인데요. 그러면 결국은 나에게 있어서 그건 다 개인차가 있을 텐데 내가 안정적인 삶의 질, 내가 생각하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현금 흐름이 얼마가 있겠죠. 그거는 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일 수도 있고 개인차가 있을 텐데 네. 그러면 그가 또는 그분이 이러한 현금 흐름을 사회보장 베너핏,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으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포션이 있을 것이고요. 그럼 나머지가 뭐 예를 들어 내가 10,000불이 필요한데 3,000불이 이 소셜 시큐리티로 할 수 있다 그러면 7,000불이 필요한 거고 네. 이걸 확보하는 게 은퇴 준비의 키다라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차지해 줄 수 있는 것이 앞서 얘기했었던 부동산을 통해서 확보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통해서 그걸 확보하는데 이 두 가지의 단점이 있다면 네.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또한 변동성. 그렇죠. 예. 그거 역시도 변동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과세면에 있어서 혜택은 혜택이겠으나 그럼에도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뭐 부동산 가격이 나빠지고 또 임차인들이 또 문제가 생겨서 그거에 대한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또는 이게 나이가 더 들어가서 은퇴할 연령대가 되면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특히 이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도 신경이 쓰이는 거고요. 이 은퇴하신 분들이 내가 그거 관리하느라고 은퇴 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 원치 않잖아요. 그리고 또는 뭐 임차인 관리, 내가 나이 들어서 이런저런 것까지 다 신경 쓰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또 감안했을 때 미국에서는 이거를 부동산이나 이런 이 주식 투자에서 또 은퇴 연령에 다다르면 이거를 현금 흐름으로 그러니까 바꾸는 그런 노력을 또 하기도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네네네. 나에게 있어서 정말 걸. 필요한 것은 자산 가치의 상승이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을 때까지 문제 없이 확보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라는 것도 그 이상으로 중요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달성하게 해주는 게 앞서 뭐 오늘은 별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 뭐 라이프 인슈런스라든가 어뉴이티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401K나 IRA나 이런 것에서 투자해서 불린 것들을 이쪽으로 옮김으로써 은퇴 이후에는 또 현금 흐름으로 확보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이게 사실 워런 버핏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런 현금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또 이제 계산을 해내는 거고 미래 현금 흐름 가치를 이제 현재로 땡겨 와서 이게 과연 비싸냐 싸냐도 계산해내는 거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아주 일부에서는 현금 흐름이라는 개념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인들은 크게 한번 확 들어갔다가 네. 시세 차이 크게 노리고 팔아서 크게 양도소득을 가지고 이걸로 노후에 어떻게 해야지. 아니면 이걸로 또 한 번 또 불려가야지. 그렇죠. 이렇게 어떤 계단식을 좋아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자산이 얼마건 간에 은퇴 이후에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직관적인 관심은
내가 재산이 얼마건 무관하게 내가 이렇게 썼을 때 문제 없이 잘 쓰고 딱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가 딱 써고 세상을 떠날 때 끝나는 걸 텐데요. 물론 뭐 상속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달라지겠지만. 근데 그거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으니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어떤 은퇴 준비에 있어서의 또 관심이기도 하고 그걸 또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그 금융 상품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들이 또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게 된다. 내가 앞으로 50년, 60년 동안 현금 흐름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요런 데서부터 그렇죠. 그 401k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퇴직금이라고 해야 될까? 퇴직연금. 퇴직연금. 이것 때문에 이제 오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미국인들은 노후가 든든하다 이런 이야기들 일반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또 이게 401k가 의무는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과장은 있다. 그러나 실제 그 과장으로 디스카운트를 하더라도 예. 일리 있다. 맞는 말이다. 이유는 401k라는 제도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내가 벌어들이는 돈의 일부를 자동적으로 나의 은퇴 세이빙 또는 은퇴 계좌로 옮기고요. 이게 옮기는 이유는요. 그나저나 뭐 우리 IRP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다 비과세란 말이죠. 비과세라기보다는 이 과세를 이연해 주는 거죠. 현재의 나의 과세 수입을 줄여주는 거죠. 단순히 나는 다른데 내가 고기 사 먹는데 지출한 게 아니라 이거를 투자 계좌로 옮긴 것에 지나지 않는데 어차피 나는 은퇴 준비를 위해 내 투자에 자산을 일부를 할당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 이게 자연스럽게 옮겨졌고 그리고 그게 불어나면서 미국의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나도 같이 올라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은 비중이 되니 미국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안정적인 은퇴가 어느 정도 준비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쌓여진 그 자산을 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언젠가부터는 이거를 이 자산의 어떤 가치 상승의 관점이 아니라 현금 흐름으로 돌리는 쪽으로 또 고려를 하니 그게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은퇴 준비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게 401k가 근데 의무는 아니고. 물론 이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항상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예. 401k가 없어서 혹은 401k 있다가 잘못돼서 또 이런 케이스도 있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너무 또 안 좋은 걸 제가 캐내려고. 401k가 그나저나 의무가 아니다. 맞다. 그 말씀 하셨는데 의무 아닌데요. 네. 이제 미국에서는 보시는 분들의 관심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요. 네. 이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01k가 의무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은 시행 연도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중소기업 근로자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앞으로 이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예. 아하. 보게 되는 거고 또한 이 회사 입장에서도 이거를 뭐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여기서 이 제도적으로 또 회사에게 제공하는 여러 또 정부 차원의 혜택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면 뭐 윈윈으로 가는 그런 제도겠죠. 여기에 이제 붙는 돈의 절반은 회사가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회사들도 정부의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인 거예요. 예. 401k만 있는 거는 아닐 테고 또 미국인들이 관심 갖고 있는 어떤 은퇴 플랜 같은 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있어요. 앞서 네. 그 생명보험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은퇴 플랜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그 부동산에서 또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적인 혜택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네.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보험을 왜 하느냐? 어떤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누군가가 그쵸. 갑자기 병고가 생겼을 때 그 식솔들이 패닉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그런 과정이고 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권장하겠죠. 당연히. 마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그런 걸 권장하듯이.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100만 불 너무 크다. 10만 불, 1억 원을 넣고 50만 불에 뭐 사망보험금을 받는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을 가입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걸 다른 어떤 것들을 다 빼고 현금 흐름만을 놓고 보면 내가 10만 불을 넣어서 1억을 넣어서 50만, 5억을 받는 투자 상품에 투자한 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 차이는 5억 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고. 그죠. 내가 죽은 다음에 가족이. 그죠. 근데 여기서 이걸 현금 흐름만 놓고 보면 4억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거잖아요. 예. 비과세예요.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그런 혜택이고 이거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 세법상에서 봤을 때 다른 어떤 투자 상품도 제공하지 않는 그런 혜택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뭐 부동산도 뭐 갈아타고 뭐 하고 이런 건 있으나 그거는 내가 제도를 잘 활용했을 텐데 그 자체로서
상품 투자 하나로만 놓고 봤을 때 그런 혜택을 주는 건 보험 상품인데 이게 또 더 나아가면 이걸 활용해서요. 이 보험료가 나의 생애에 불어나는 것을 담보로 내가 현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뭐 이 수면 아래에서는 그런 컨셉이지만 실제 이걸 은퇴자들이 누리는 혜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냥 비과세 은퇴 소득을 보험 상품을 통해서 내가 확보하게 되는 게 돼요. 그래서 이걸 내가 기존에 뭐 401k가 됐건 아니면 은퇴 자금으로 준비해 놓은 것을 이렇게 라이프 인슈런스에 투자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게 자산 가치의 상승에서 나오는 텍스 프리 라이프타임 인컴, 비과세 은퇴 소득을 확보하고요. 또 생명보험 본연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이 변고가 생겼을 때 남은 가족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유지하고 또는 뭐 이런 뭐 한국에도 비슷한 게 당연히 있습니다만 이게 굳이 내가 사망하지 않았을 때라도 어떤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도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맞물려서 활용하게 되는 그것도 역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그런 그 은퇴 대비 투자 방안으로서 고려를 하고요. 어뉴이티도 뭐 비슷합니다만 뭐 비슷한 컨셉인데요. 또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네. 앞서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런 라이프 인슈런스 미국의 상품에 대한 것도 한국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지극히 합법적인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이 미국의 생명보험을 가입을 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역시 뭐 이걸 제가 뭐 권유하거나 뭐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 또 정보 전달의 차원에서 이게 적어도 미국의 법상 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라거나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 뭐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이 보험 상품이라던가 이런 쪽에 대한 투자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성격의 뭐 아까 얘기했던 비과세 은퇴 소득과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오. 일종의 그 본인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현금 흐름을 얻을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그게 약간 우리나라 뭐 약관 대출, 뭐 보험료 담보 대출 이런 대출 개념이에요? 아마도 제가 그걸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이 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투자한 보험료가 어딘가에 투자되는 게 그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란 말이죠. 근데 투자 대상이 되는 그 시장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미국 시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뭐 S&P 500이고 미국의 이러이러한 그런 상품들이다 보니 그게 반영이 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제가 체감하는 그 상품에 있어서의 매력도가 미국 상품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이제 기초 자산 자체도 달러 자산이고 미국에 투자하는 그렇죠. 것이니 그렇죠. 바탕이 다르네요. 그럼 이런 국민들의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세제 혜택도 그렇고 수익을 조금 더 높여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계속해서 짜여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또한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움직임에 따라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거나 변화가 심하다거나 그렇지 않은 안정적인 제도다. 특히 막 대선 앞두고 막 공약들 하지 않습니까? 네. 막 소득세를 엄청 높이겠다, 뭐 하겠다, 막 자본이득세 올리겠다, 막 이런 것들은 항상 변수가 되기는 하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기억하는 게 맞는데 모든 내용이 수십 년 이상 된 제도입니다. 아하. 이게 또 예측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 존청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또 한국인들이 앞에 뭐 투자 이민도 그렇고 해외 투자도 그렇고 관심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자산 어느 정도는 있어야 본격적으로 미국 투자라든지 투자 이민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때가 된다고 보세요. 그거야 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미니멈 인베스트먼이다, 뭐 최소 투자액 요구액이다,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거에서 투자 이민을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민이라는 게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확보한다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민이라는 것은 영주할 수 있는 권한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이민 비자는 뭐 내가 뭐 취업 비자가 됐건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일정한 목적에 따른 그 체류 자격의 확보인 거에 반해 네. 이민은 이제 여하한 경우에서 내가 정말 이상한 일을 하지 않고서야 영주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여러 옵션 중에는 뭐 가족 초청 이민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인플로이먼트 베이스드니까 그 고용이 돼서 이 취업 이민도 있을 것이고 한데 거기에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 모두에게 열려있는,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 돈만 있으면 열려있는 그게 투자 이민이란 말이죠. 투자 이민은 지금 현행
미국 그 법상으로는 특정 지역에서는 80만 불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뭐 100만 불이 넘어가는 건데 대체로 이제 뭐 80만 불을 투자함으로써 어떤 그 투자 상품에 어떤 그 미국의 개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투자 영주권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그게 지금 질문하신 거에 맥이 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내가 미국에 투자를 관심을 갖는 데 있어서 최소 투자 요구액이 있다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기에 이주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이라면 여러 옵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투자 이민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자격에 있어서의 제약이 없다라는 면에서 그거는 투자 금액이 그렇다. 그 투자 이민 뭐 예를 들어 주마다 다르지만 100만 달러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상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면 이 이상의 보유 금액이 또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막 허들이 막 엄청 높고 이런 거는 아니고. 그래도 뭐 높죠. 그렇죠. 뭐 일반인 생각에 높긴 높은데, 근데 또 이제 투자 이민으로 가서 또 현지에서 뭘 하고 살 건지도 또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물론이죠. 그 플랜이 개개인에게 있지 않으면 그냥 자본만 보내는 것도 얼마든지 그럼요. 가능하고. 그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있잖아요. 이거 역시도 뭐 많은 사람들이 다 한다라는 건 아니겠으나, 네. 이제 한 가구를 놓고 보면 본인 1세대가 가는 경우는 뭐 비자 또는 그 영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생활에 있어서의 내가 더 편하잖아요, 한국이. 뭐 그러니 1세대까지도 다 이주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냐 아니죠. 오히려 덜 현실적이고 더 현실적인 거는 뭐 2세대 뭐 거기서 유학을 가서 자리를 잡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취업을 해서 어떤 계기로 좀 미국에 진출하는 그런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세대들이 이주해서 전체적인 플래닝을 짜는 게 더 일반적인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존청 변호사님께서 네. 그래도 이제 뭐 투자 이민이 됐든 아니면 미국 투자가 됐든 관심 갖는 분들에게 이것만큼 좀 유념하셔라, 주의하셔라, 혹은 이런 식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좀 조언해 주시는 것 같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요. 첫째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허들은 낮아졌다. 그게 주식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기타 아까 얘기했던 뭐 라이프 인슈런스가 됐건 네. 투자 관문이 훨씬 낮아졌다는 것은 분명하니 이게 투자금의 과소를 가지고 주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외국인 투자자잖아요. 네.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의 대다수는 외국인 투자자로서의 스테이터스일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미국이 제공하는 제도상의 혜택이라는 게 있고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네네네.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네. 그래서 이 얘기는 이걸 또 열면 상자가 열려버려서 주제가 막 또 커지는 거긴 한데 외국인 투자자로서 가장 이 혜택을 크게 누릴 수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인 국내 투자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외국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제도상의 혜택도 있어요. 예컨대 미국의 투자자라면 어떤 주식 투자나 이런데 주식 투자를 얘기를 했을 때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만 네. 외국인 투자자면요 미국에서 주식 투자했을 때 미국에서 과세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 준비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게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모르고 대비를 안 했다가 또 큰 코 다치는 게 있거든요. 예컨대 내가 외국인 투자자로서 이걸 가장 많이 보는 실수인데 외국인 투자자로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 그냥 개인 명의로 부동산 투자를 해요. 뭐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근데 그게 간과하는 부분은 만약에 1세대 한국인 홍길동 씨가 이거를 투자를 해서 이거를 증여를 누군가에게 해요. 예. 그러면 내가 직접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부동산을 증여하면 미국에서 과세가 되지만 네. 이걸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 형태의 소유 구조를 하면 이게 똑같은 증여이지만 미국에서 증여가 안 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는 만약에 누가 투자를 했는데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변고가 생겨서 세상을 떠나거나 그런 상황이 있으면 미국에서는 이거를 상속받는 게 굉장히 번거로워요. 상속 세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거를 안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조금만 준비해 놓았으면 근데 그런 거를 안 해놓음으로써 굉장히 큰 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드리려는 얘기는 이게 외국인 투자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충분히 챙기기 위한 준비, 확실히 확인할 필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상황들 또는 나중에 내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상황들을 피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준비하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도 이거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옆 동네도 아니고 지구 반대편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죠. 확실한 또 계획을 세우시고 또 조언도 받고 하시면서 네. 오늘 몰랐던 거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미국 변호사 우리 존청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에 도입하는 신윤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더 뛸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